네, 그러면 오늘 토픽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리뷰는 예전에 한번 스텝 미팅 때도 한번 얘기가 했었는데 레이싱 트라이얼 저희가 이번에 란셋에 퍼블리케이션 됐는데 이게 이제 스타틴 연구였습니다. ASCVD 환자의 스타틴 연구인데 그냥 뭐 단순한 레이싱 트라이얼이 어떤지는 뭐 다들 논문 읽어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그때 이제 교수 회의에서도 이제 첫 시작이 어떻게 됐고 백그라운드 특히 란셋에서 퍼블리케이션 하기까지 백그라운드가 어떤지 뭐 진행을 그러다 같이 쉐어할 수 있는 건이 있으면 같이 쉐어하자라는 의미로 오늘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맞춰서 듣고 중간이라도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란셋 트라이얼 제가 그냥 한 장짜리로 요약한 건데요. 랜덤 트라이얼이었고 그 다음에 non-inferiority 트라이얼 한국의 한 26개 기관 저희 기관이 메인으로 진행했던 그런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ASCVD 환자 한 3,700여 명을 랜덤을 했는데 그냥 기본이 때는 하이 인텐시티 스타틴, 로스바스타틴 20ml를 썼던 1,890명, 그 다음에 반대쪽 암은 로스바스타틴을 미리를 줄이고, 그러니까 모드레이 스타틴 10ml로, 그 다음에 에제티마이브 10ml 컨비네이션 한 1,890명을 모아서 3년 팔로우한 다음에 이제 컴포짓 CV 데스와 메이저 CV 이벤트, non-fatal stroke를 보겠다라고 하는 연구였는데요. 그 CV 이벤트는 리바스큐리제이션과 CV 호스피탈리제이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컨드리 엔드포인트는 LDL 레벨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이벤트들, 그 다음에 그 약물 인톨러런스에 의한 디스컨티뉴에이션과 같은 것들을 비교한 연구였습니다. LDL 콜레스테롤 레벨 보면은 1년, 2년, 3년쯤에서 그 에제티마이브, 로스바스타틴 컨비네이션 그룹이 한 58, 7? 이 정도로 유지가 됩니다. 57, 8이고. 그 다음에 하이 인텐시티 그룹은 65, 67, 66 정도쯤 되죠. 그래서 양 그룹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를 낳고,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이게 non-inferiority 테스트였는데, 기존 가이드라인에서 하이 인텐시티 스타틴을 써야 되는 그룹에서 인텐시티를 줄이고 에제티마이브 컨비네이션한 이 새로운 트리트먼트, 사실은 새롭지 않죠. 하지만 에비던스가 없었던 그러니까 이 트리티드 암을 비교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였었는데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9.9%, 9.1% 그래서 non-inferiority를 만족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ASCVD 환자에서 3년 클리니컬 팔로업상에서 하이 인텐시티 스타틴 모노테라피에 비해 모더레이트 인텐시티의 에제티마이브 컨비네이션이 열등하지 않다. 그 다음에 일부 몇 가지 페이션트 컴플라이언스나 톨러런스 비교했을 때는 더 우수하였다라고 하는 게 레이싱 트라이얼 한 장짜리 요약입니다. 그래서 이게 7월 달에 란셋에 퍼블리케이션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뭐 다 생각하는 게 이제 뭐 빅저널로 어떻게 가느냐, 뭐 팁이 따로 있느냐, 그런데 팁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절대 그냥 뭐 아무 가진 것 없이 어느 순간 이렇게 빅저널 하나가 덜렁대는 경우는 절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싱글 스텝으로는 안 되고 아무리 뭐 아이디어가 뛰어난다 하더라도 이 밟아야 할 코스가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뭐 이찬주 교수 사회 보면서 그뭐세 가지 빅3 저널 그 저널로 그래서 한번 또 충분히 경험을 쌓고 그 다음에 그 랩이랑 그 연구가 이제 활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이 막 되기 시작하면 이제 빅저널로 갈 찬스가 생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좋은 저널, 특히 클리니컬 스터디로서 좋은 저널에 퍼블리케이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질문을 잘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이어야 되느냐? 굉장히 쉬운 질문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논문거리를 찾고 논문 주제를 찾을 때 어떤 질문이 있었고 그다음에 어떠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없느냐라고 하는 건데 하여튼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찾기 더 힘들어질 것 같아 보이지만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디컬 특히 클리니컬 리서치니까요. 우리가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가지고 어떤 질문들 근데 그게 굉장히 쉬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질문을 풀어나가는 방식이 굉장히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붓저널에 타겟되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 이런 걸 어떻게 찾겠느냐? 이제 불편한 현실을 잘 파헤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환자 보면서 진단, 치료, 임상 경과를 보는데 이게 뭔가가 불편한 거예요. 왜 이걸 이렇게 해야 되지? 더 쉬운 게 있는데 그래서 언맨 니드를 현재 커런트 시츄에이션에서 언맨 니드를 꼭 찾아야 되고 그걸 먼저 알아야겠죠. 언맨 니드를 알아야 되겠죠. 이제 그 언맨 니드를 알려면 현재 이제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게 뭔지를 항상 숙지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카디올로지 영역에서는 가이드라인하고 그다음에 매년 업데이트되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자기 전공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에서 어떤 식으로 업데이트되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숙지해야 되는데 일상 진료에서 가이드라인하고 뭔가 좀 다르게 하지만 그게 굉장히 통상적으로 많이 진행되는 게 있으면 저는 그게 가장 좋은 어떤 논문화 시킬 수 있는 그다음에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분명히 A라고 하라라고 하는데 A가 불편한 거예요. A가 불편해서 A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B 형식으로 하는데 그게 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B는 하는데 하지만 가이드라인과 다르게 하는 그 B에 대한 에비던스가 없다. 그러면은 B를 치료하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 이제 그게 고르면 그거는 이제 무조건 임상 스터디만 맞추면 그거는 이제 빅저널로 갈 수밖에 없는 토픽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데이터가 없다면 좋은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레이싱 트라이얼 가는 뭐 지금 다들 아시는 것처럼 LDL 레벨이 낮다라고 하는 것이 베스트라고 하는 건 2010년, 2000년대 들면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기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LDL 콜레스테롤 100이라고 하는 게 나왔을 때 너무 낮지 않나? 70 나왔을 때 엄청 저항감이 많았죠. 근데 이제는 LDL 콜레스테롤 70 이하라고 하는 게 더 이상 그렇게 크게 낮은 수치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전부 다 50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하이 리스크는 40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더 lower LDL is best다라고 하는 클리니컬 시츄에이션에서 가이드라인 사항에서도 ASCVD 이제 very high risk 그룹이죠. 포레스테로이드 테라피로는 하이 인텐시티 스타틴 모노테라피를 해서 LDL 콜레스테롤 레벨을 70이나 55로 낮춰라라고 하는 게 원웨이 에비던스입니다. 그리고 이 골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만 어 그러니까 스타틴 맥시마이드 쓰고도 이 골이 도달 안 되면 에제티마이브를 애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원비 에비던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니셜리 에제티마이브 컨비네이션 약제를 쓰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틴 모노테라피만으로는 타겟 골 이루지 못한 뭐 굉장히 유명한 연구죠. 스텔라에서 각 다양한 스타틴을 더블 했더니 이제 아토바 로즈바스타틴만 겨우 뭐 한 세 번, 네 번 하면은 이제 LDL 콜레스테롤 50% 리덕션을 시킬 수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 많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에제티마이브라고 하는 듀얼 액션을 하게 되는 거죠. 스타틴으로서 콜레스테롤 합성 억제하고 흡수 억제하는 이중 액션을 하면은 이 에제티마이브 한 번에 그냥 이 세 번 정도의 업타이트레이션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잘 알고 있는데 그게 알고 있고 환자의 컴플라이언스가 좋기 때문에 특히 하이인텐시티 스타틴을 썼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불편한 거예요. 쓰는 사람도 불편하고 먹는 사람도 불편하다는 경우가 꽤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머슬에 대한 그다음에 스타틴 관련된 마이알지아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을 만큼 그다음에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하이도스 스타틴을 쓰면서 한 번씩 OTPT 오늘 헤파티톡시스티 요즘에 스타틴이 아무리 세이프해도 데이터를 보면 어쨌든 간에 헤파티토시스티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2010년대에 스타틴을 쓰면서 당뇨가 발생률이 올라가고 스타틴의 인텐시티를 올릴수록 위험률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서부터는 이 하이 인텐시티 스타틴을 쓰는 것에 대한 저항감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것 말고도 해결되지 않은 커그니티브 디스펑션이나 헤모리직 스트로크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하이 인텐시티 스타틴에 대한 컨선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가이드라인에서는 꼭 써라라고 하는데 이 꼭 써야 되는 이 하이 인텐시티 스타틴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컨선들이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드럭 컨비네이션을 하면 좋겠다라고 저희는 생각했고 저희가 생각한 게 아니죠.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서 썼던 거죠. 스타틴 용량을 좀 줄이면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약제 제일 대표적인 게 에제티마이브였죠. 그래서 그것을 써주면은 스타틴 용량 관련된 합병증은 줄이고 하지만 LDL 콜레스테롤은 더 낮출 수 있고 그러면 더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였죠. 그
그래서 이 한국에서 디슬리피데미아 치료를 보면은 이 가이드라인 업데이트가 된 다음에 하이인텐시티 스타틴의 사용 비율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스타틴 비율도 늘지만은 스타틴의 에제티마이브 콤비네이션이 한국에서 특히 더 많이 썼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뭐 그 개원가의 얘기가 아니라 뭐 저를 포함한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뭐 우리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되면서 하이인텐시티 스타틴이 꼭 필요해서 LDL을 낮춰야 될 때 그냥 이 에제티마이브 콤비네이션 약제를 꾸준히 많이 썼는데 하지만 이제 거기에 대한 임상 근거나 명확한 사용 지침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로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데 뭐 질문을 잘 찾고 대답만 잘 찾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결국 또 펀딩 소스가 있어야 됩니다. 클리니컬 리서치에서는 사실은 돈 없이는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펀딩이 있어야지 이제 그게 해당되는 연구 진행 그리고 아까 저희 연구도 3년 진행됐고 26개 기관이니까 이제 그런 여러 기관을 아우르려면 인력도 많이 투입이 되고 이제 그런 투입이 되는데 필요한 것은 당연히 펀딩입니다. 펀딩 없이는 그냥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그냥 무산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 이제 아까 에제티마이브 스타틴 컴비네이션이 계속 쭉 늘어났던 이유는 2010년 중반대 들면서 특히 한국 제약회사에서 세계 최초로 로즈바스타틴하고 에제티마이브 픽스 컴비네이션을 만들게 됐죠. 그래서 그걸 만들면서 뭐 엄청나게 이 시장에서 많이 이제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느낌으로 꽤 많은 회사들이 이 약제를 앞다퉈서 출시를 했었고 그 레이싱 스터디 보시면은 2017년에 우리가 첫 환자 시작했는데 플래닝은 2016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K-팝 막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할 때인데 여기 잠깐 보시면 이게 모 회사 주식인데 뭐 아시는 분 잘 아시는 것처럼 K-파마가 완전히 뜨고 있을 무렵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식값 거의 70만 원 넘는 이제 그런 그 무렵에 이제 저희가 스터디 프로브를 받을 수가 있었고 이 연구를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연구자, 우리나라 연구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제약회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흔히 얘기하는 K-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하겠다라고 해서 리서치 펀딩을 굉장히 짧은 시간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펀딩을 가지고 시작했던 게 레이싱 트라이얼이었었고 모더레이트 인텐시티 스타틴에다가 에제티마이브 콤비네이션 그래서 로즈바스타틴 10에 에제티마이브 10 제일 많이 쓰는 그 조합을 이제 하이 인텐시티 스타틴이 필요한 ASCVD에 넣어서 이 약제도 인피리어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보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연구의 가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플랜이 있어야 될 거고 그 플랜이 있으면 디자인을 해야 되겠죠. 그 디자인을 한 다음에 펀딩 소스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클리니컬 스터디 기본적으로 흘러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어찌 보면은 펀딩이 더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펀딩에 맞춰서 아이디어와 플랜을 짜야 되고 디자인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임상 스터디는 펀딩이 꼭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만들어내는지, 엮어내는지, 이제 그게 그 한 기관, 그 다음에 클리니컬 스터디를 얼마큼, 또 이게 이 큰 대규모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는 이제 그 이전의 모습들이 있어야지 사실은 펀딩 받기도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해결이 잘 되면 그다음부터는 더 쉽게 조금 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그건 좀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플래닝도 중요한데 그 플래닝이 실현 가능한 플래닝이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추적하고 그다음에 인로하는 환자가 전부 다 옵티말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뭐 환자 몇십만 명을 모아서 수십 년 뭘 하겠다. 이런 것들은 실현 불가능한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펀딩이 분명히 모집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판타지 소설, 장편 대하 소설, 클리니컬 스터디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플래닝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쉬운 질문과 쉬운 대답하에서 플래닝을 하고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그 디자인은 어때야 되느냐? 제 생각에는 좋은 그다음에 아주 임팩 있는 클리니컬 스터디가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하고 스터디 플로우가 심플하고 쉬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야지만 프로그레스도 빠르고 프로토콜 데비에이션도 줄어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이걸 리뷰하는 리서처들도 굉장히 퍼티그가 심하게 생기는데 이제 그런 건 논문으로 냈을 때는 더 할 수 있겠죠. 도대체 뭐 이렇게 복잡하냐? 이게 이렇게 복잡하게 해결될
질문이냐, 대답이냐,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우선순위에서 밀려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들 애니제임이나 란셋, 그 다음에 자마 같은 제목 보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특히 애니제임은 더 심플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심플하게 만들 수 없는 제목이면 애니제임에서 이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토픽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쉬운 질문 쉬운 데다 simple, easy, study flow 이게 오늘 제가 얘기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레이싱 트라이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3,780명 인롤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인롤먼트 토탈 듀레이션이 2017년 2월부터 해서 2018년 12월이니까 2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엔롤먼트가 엄청 빨랐다는 거 하는 거죠. 이렇게 빠르면은 스터디상에서 데비에이션도 훨씬 적고 나중에 보면 그 다음에 펀딩 규모도 훨씬 더 저희가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이 스터디 피리어드는 그야말로 그냥 돈의 그냥 연장이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를 어떤 연구를 10년 해야 된다 그러면 인력이 10년간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연구에 거의 5배 이상 비용이 필요한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실현 가능하지 않고 비효율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저희 랩에서 했던 연구 중에서도 이 레이싱 트라이얼이 거의 최고로 단시간에 빨리 끝났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프로토콜이 굉장히 다들 납득 가능하기 때문에 편하게 인롤이 가능했던 거죠. 스터디 디자인 한번 보시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특히 인터벤션 파트에서 ASCVD 환자 대상으로 하고 키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에 보면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심각한 환자 말고는 뭐 특별하게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를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리얼월드에서 MI, ACS, PCI 받은 사람들, 스트로크 환자들, PAD 환자들 그냥 이런 사람들 성년이 되는 이런 환자들의 특별한 익스클루전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인롤이 가능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Documented ASCVD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이드라인 상에서 하이 인텐시티 스타틴을 써야 된다라고 돼 있는 그런 군입니다. 그 군을 대상으로 다른 트리트먼트 스트리티지를 잡아보겠다라고 하는 non-inferiority 스터디로 샘플 사이즈 non-inferiority로 했을 때 2% 마진에 80% 파워에 이제 해보면 한 3,780명 정도 3년 팔로우에 필요한 거였고 그 다음에 LDL superiority에 대해서는 한 220명 정도면은 어느 그룹이 더 LDL superior한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스터디 에더그랜스는 아까 말씀드린 양 그룹을 나눈 다음에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를 보겠다는 거고 스터디 플로우를 보시면은 스터디 플로우 상에서 뭐 잡다한 별 얘기가 없습니다. 이게 그냥 뭐 파이어 앤 포겟처럼 그냥 약 쓰고 난 다음에 3년간 보는 건데 그 3년을 지켜보는 동안 뭐 약제에 대해서 큰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그 약 쓰면서 지켜볼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연구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적혀 있는 26개 기관 중에서 뭐 꽤 상당수 요런 그룹 A 연구, B 연구, C 연구 그렇게 했던 저희하고 완전 끈끈하게 잘 가고 있던 그런 연구 기관이고 그럼 이 26개 기관이 아까 뭐 3천 몇 명이면 각 기관이 100명씩 했었느냐 연구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행하는 기관에서 3분의 1 이상 시행을 해줘야 되고 리딩하는 한 탑 3 정도 되는 데서 거의 한 3분의 1 이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명희 선생님 뭐 항상 말씀하시는 게 우리 연구를 도와주는 이제 탑 리딩하는 원투 기관에 저희 뭐 엄청 커뮤니케이션도 자주 하고 이제 그분들하고 하여튼 뭐 여러모로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항상 했던 거고 이제 그런 거에 한 결과가 레이싱 연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그제큐티브 커미티 항상 있었고요. 그다음에 DSMB 모두 멤버 만들었고 그다음에 크리티컬 이벤트 어듀케이션 커미티 해서 먼슬리 보고하고 그다음에 애뉴얼리 만나서 이벤트에 대해서 얘기하고 회의하고 이제 그런 절차를 그냥 이게 거의 프로토콜화 돼 있기 때문에 뭐 솔직히 저희 쪽에서는 뭐 굉장히 그냥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하려면 어쨌든 처음에는 신경을 좀 써야 되죠. 신경을 써야 되고 그렇게 한 번만 딱 잡아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렇게 딱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고 레포팅만 잘 받으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 그룹 봤을 때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트 차이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 리서처 팀은 이제 스터디 피리어드 동안에 뭘 해야 되느냐 한번 그냥 간단하게 보면 스터디 시작하기 전에 이제 계약서도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클리니컬 GOV에
반드시 연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요즘에는 이 클리니컬 GOV에 들어가지 않는 연구는 요즘 뭐 웬만한 저널에서는 아예 받아주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계획한 스터디가 있다면 클리니컬 GOV 등록시켜야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커미티 구성을 완전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인롤먼트 한 2년 미만에 되는 동안에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스는 항상 빨리빨리 애널리시스를 하고요. 스터디 레포트 플래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플래닝 하면서 디자인 페이퍼를 미리 쓸 수 있고요. IRB 업데이트된 내용하고 GOV 업데이트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고, 뭐 궁극적으로 클리니컬 GOV에 올라간 내용은 절대 바꾸면 안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 페이퍼와 클리니컬 GOV, IRB 업데이트된 내용을 다 잘 모아놓으면 사실은 뭐 논문의 절반 이상을 이미 쓰고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타겟 페이퍼도 정하고, 뭐 저희는 언제나 LBCT, 레이트 브레이킹 트라이얼 하는 타겟 컨퍼런스 정하는데, 기본적으로 타겟 컨퍼런스 이전에 페이퍼 완성을 한다라고 하는 걸 언제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그냥 가만히 놀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전이나 아니면 온고잉 하고 있는 아주 유사한 연구들을 계속 리뷰를 해야 되겠죠. 이게 연구가 끝나고 리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이에 다 생겨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이런 작업들을 다 사실은 끝냈고요. 그리고 올 아까 7월 달에 저희가 논문이 나왔었는데 이미 4월 이전에 매뉴스크립트는 이미 다 끝냈고,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ESC를 노리고 란셋에 퍼블리케이션 하기 위해서 서미션 했는데, 그 서미션이 생각보다 더 빨리 진행돼 가지고 사실은 요번에는 LBCT 이전에 사실은 논문부터 먼저 발표하게 된, 그렇게 조금 더 운도 좋았던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레이싱 트라이얼 전후에 있었던 각종 우리 그 리피드 트라이얼들 임프로빗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유사한 약제, 주사 약제는 그 다음에 포리아나 오디세이까지 해서 전체적인 연구를 다이어그램처럼 만들어서, 사실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걸 디자인 페이퍼를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일목요연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그룹이 non-inferior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클리니컬 아웃컴에서 뭐 다양한 뭐 이벤트, 이치 이벤트들이 뭐 뉴메리컬리 모더레이트 스타틴 에제티마이브 컴비네이션 그룹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한쪽이 올라가고 한쪽이 내려가고 그런 거 없었고요. 그다음에 LDL 콜레스테롤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였고, 이제 55 미만이라고 하는 새로운 걸 봤을 때도 이제 3년째 보면은 에제티마이브 컴비네이션 그룹이 42%, 25%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를 보였다라고 하는 거고, 제일 큰 이제 이슈를 끌었던 것 중에 하나는 세컨드리 엔드포인트이긴 하지만 세이프티 엔드포인트에서 다양한 면이 생겼다라고 하는데, 특히 드러그 인톨러런스 때문에 도즈 리덕션 하거나 양보를 끊게 되는 분이 하이 인텐시티 스타팅 군에서 거의 2배 가깝게 더 많았고, 그게 통계적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아웃컴인데 톨러런스가 에제티마이브 콤비네이션이 더 좋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해석함에 있어 가지고 에제티마이브 콤비네이션 그룹이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컴플라이언스를 생각한다면 이것도 대체할 수 있는 생각인데, 클리니션들은 이제 만약에 이게 완고해진다면 당연히 이쪽을 훨씬 더 많이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내 환자가 더 편하게 약을 먹을 수 있는데 이벤트에는 차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컴플라이언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더 누적되는, 그러니까 1년 지나서 괜찮으면 그냥 괜찮은 게 아니라 2년, 3년 되면서 하이인텐시티 스타틴 테라피에 대해서 조금씩 컴플라이언스의 문제가 누적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보여줬고, 뭐 저희 후 연구, 지금 김중환 교수님 거의 연구 마무리했는데 이제 당뇨에 대한 서브스터디 조만간 나올 텐데, 그 유로피안 핫저널에 억셉트가 돼서 곧 나올 내용이고, 연관된 서브스터디는 뭐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있고 나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브그룹 아날리시스 이걸 보면서 이제 서브스터디 준비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이렇게 뭐 어느 한쪽에 인터랙션 없이 그냥 양쪽 그룹이 비슷하게 서브셋에서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거의 최초예요. 그러니까 first randomized trial 할 수 있는 걸 서브젝트를 고르면 어쨌든지 간에 논문화시키기 쉬워진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그렇게 논문화시키기 쉬울 이제 가능성 있는 스터디 디자인을 얼마큼 그냥 잘 하느냐, 포장을 얼마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려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이 인텐시티 스타틴 모노테라피 대비해서
모더레이트 스타틴이 나쁘지 않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LDL을 더 잘 낮출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드럭 컴플라이언스가 더 좋다. 그렇기 때문에 모더레이트 인텐스 스타틴을 롱텀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다들 잘 보는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이제 플라팅한 콜레스테롤하고 이벤트에 대한 플라팅인데, 저희는 보시면은 이 정도 선에 들어갑니다.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ASCVD 환자들의 이벤트 레이트가 조금 더 낮고, 그 다음에 어치브드 LDL 상에서 하여튼 뭐 제일 낮은 쪽에 지금 이제 잘 위치하는 이제 그런 연구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제 4월 20날 이제 홍병 교수님이 이제 직전에 논문 서미션 하시고 받은 에디토리얼에서 받은 메일이었는데, 그 이제 그 에디토리얼 오피스에서 이제 그냥 내가 이제 이 논문을 이제 미팅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너희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퀄리파이 해달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메시지 오는 순간 이제 저희 완전 흥분했죠. 그래서 아, 이건 잘 될 건가 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 제시를 많이 하고 잘 해서 결국 논문이 그냥 7월 달이니까 굉장히 빨리 준비해서 리비전 받고 거의 뭐 한 달 이내에 논문이 퍼블리케이션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제목도 한번 보시면 저희 이제 롱텀이라는 말 처음에 안 썼는데 이 에디터는 이 롱텀이라는 말을 꼭 쓰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컨비네이션 대 하이 인텐시티 스타틴 모노테라피 보시면 뭐 주로 거의 요즘 모든 나오는 빅 저널에서 그냥 vs 아니면은 with without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거냐 저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스터디다라고 하는 것을 제목에서 딱 명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연이어 가지고 바로 에디토리얼 붙었었는데요. 에디토리얼에서는 특히 하이퍼텐션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제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어떤 인디케이션이 된다 그러면은 한 약제가 아니라 두 약제를 컨비네이션 하라라고 하는 게 이미 뭐 거의 가이드라인상에 명시되어 있고 이제 그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러냐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스타틴 테라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패러다임이 쉬프트 돼야 된다라고 하는 리피트 트리트먼트도 이제 컨비네이션 테라피를 이니셜 트리트먼트 옵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레이싱 트라이얼에서 보여줬다라고 하는 굉장히 호의적인 에디토리얼까지 붙어서 진행됐던 그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보여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빅 저널을 위한 랜덤 스터디, 일단 어넨스드 퀘스천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명확한 답이 없는 쉬운 질문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빨리 찾아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현 가능한 환자 수 추적 기간으로 이 연구가 가능할지 플랜도 해보고 테스트도 해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매치드 펀딩을 꼭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펀딩이 안 된다면 사실은 필요한 자금에 맞춰가지고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다시 짜야지 맞는 거지. 뭐 이게 없으면은 연구 자체를 시작을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빅저널의 RCT는 인롤하기 쉬워야 되고 스터디 디자인은 굉장히 심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커런트 가이드라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앤서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스터디 비기닝부터 모니터링 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 연구들 온고잉 연구 리뷰하는 거. 그 다음에 매뉴스크립트 프레퍼레이션과 그 다음에 LBCT 서미션까지 전체적으로 플래닝 하에 이루어져야지만 이 연구 자체도 좋은 저널에 억셉트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주 그냥 다른 한 스텝 중에 하나였는데 결국 우리 팀에서 그다음에 우리 카디올로지 심장내과에서 같이 또 돕고 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앞으로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